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녀석들이 과연 이번 주엔 어떤 영화를 가지고 방송으로 돌아오려나? 설마 하정우 배우 주연의 하이제킹?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방송이 아니라는 거. 저희는 지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중 한 편인 하이제킹을 가뿐히 무시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갑작스럽게 한반도에 기습 상륙한 영화죠. 고질라 마이너스 원 에피소드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춘공깽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니 이 영화를 이 새끼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또 좀 매니악한 영화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서 고질라의 인기라던가 괴수물 장르의 인기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런 영화를 좀 생뚱맞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또 괴수물 팬이기도 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댁에서 좀 이렇게 더운 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 중 하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고질라 마이너스 원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선배님들이 기대하시는 게스트가 또는 예상하시는 게스트가 있으실 거예요. 벌써 올해만 해도 고질라 관련 컨텐츠가 이걸로 두 번째거든요. 3개월 전이었나요? 고질라 엑스콩 뉴 엠파이어 때 출연해 주셨던 게스트분을 오늘 그대로 또 귀하게 모시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본인 피셜, 자기만의 독보적 색으로 현 대한민국 광고계를 이끌고 있는 돌고래 유괴단에서 책임은 많은데 권한은 없다. 여전히 현역이지만 이제는 후황양성에도 동시에 힘써야 하는 훈장님형 시니어 감독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의 3달 만에 출연해주시는 반가운 목소리인데요. 돌고래 유괴단에서 온 불닭의 아버지 몬스터 제로 괴수왕 기도란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라입니다. 네, 기도라님 오늘 이렇게 고질라 마이너스 원 에피소드에 자리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좀 잘 지내셨는지. 뭐 불닭 이후에 회사가 운명을 건 대형 경쟁 PT에 참여하게 돼서 아직 그게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네네. 네, 일단 결승까지는 갔습니다. 굉장히 축하할 만한 네. 또 소식이네요. 이게 그 지난 고질라 엑스콩 뉴 엠파이어 에피소드를 혹시나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돌고래 유괴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두찜 광고였죠. 두찜의 이제 불닭 메뉴 광고를 불닭 로제찜닭 불닭 로제찜닭 역시 정확하시네요. 광고를 괴수물로서 또 연출을 하셨던 우리 기도라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다른 광고 경쟁 PT가 결승까지 오르신 거군요. 사실 저나 이거 들으시는 선배님들 중 대부분의 분들은 광고나 광고계 쪽에 좀 문외한이실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 공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광고의 어떤 그 과정이랄까요? 경쟁 PT까지 가는 과정?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그 광고 이제 건 같은 경우에 작은 건들은 이제 그 광고주가 이제 자주 거래하는 그 대행사에게 일을 맡기고 그 대행사는 또 그 대행사가 자주 거래하는 제작 프로덕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 네네. 프로덕션. 그 프로덕션에게 이제 일을 주는 그런 하청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건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건, 그러니까 예산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거의 한 1년 넘게 앞으로에 좀 길게 보고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그 프로모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가 이미지를 쇄신을 해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그 입찰을 겁니다. 이제 여러 회사들을 입찰에 참여시켜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뭐 더 짧은 경우도 있어요. 네네. 짧은 그 시간을 주고 그 각자 PT를 시켜보는 거죠. 프로덕션들의 대행사들의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뭐 유명한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 대행사들, 뭐 제일기획이나 뭐 이노션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광고주 앞에서 이제 PT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고주가 그거를 보고 뭐 자기네 색깔이 이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이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그 회사는 가는 시스템. 근데 그게 궁금해요. 아까 그 결승까지 갔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문외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너먼트 형식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5개의 팀이 모였으면 난 너네가 제일 좋아 이렇게 고르는 느낌일 것 같은데 되게 그렇죠. 근데 결승까지 갔다는 건 약간 서바이벌 형식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큰 건이에요. 저희 회사 역사에서도 그렇고. 돌고래 유괴단에서도 조금 큰 건에 속하는 이번 거의 1년 반짜리 건이었다 보니까 뭐 그 사명은 이게 또 어떻게 이상한 대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리기 좀 브랜드는 뭐한데 공개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최종 PT를 이 회장님께서 직접 보시는 거라 그것 의전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 총 5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그 예선전 같은 경우에 하루에 다 하거든요. 그럼 최소 대여섯 시간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못할 짓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저희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결승이 따로 있는 거. 2개 회사만 추려서. 굉장히 희귀한 경우긴 하군요. 결승 근데 뭐 그 회사 내에서는 이런 게 있죠 이제. 그래도 결승까지 가서 다행이다.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다. 바로 예선에서 떨어졌으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떨어질 거면 빨리 떨어져야 딴 거 하지. 짜증나게 끝까지 가가지고 떨어지면은 더 짜증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견해도 있는데. 좀 일침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배부른 소리다. 그렇죠. 사실 배부른 소리다. 사실 이제 좀 안타깝게 되신 회사분들에게는 좀 짜증나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농담 섞어 말씀해주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결승에 갔다는 건 월드컵으로 치면 지금 브라질 아니면 독일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아니에요. 저희가 좀 그 느낌이에요. 뭐죠? 2002년 때 한국 느낌이에요. 상대가 업계 최강자이고 저희보다 규모가 몇십 배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아직 결승전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네, 원래는 다음 주 중이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정상 한 일주일 정도가 미뤄져가지고. 좀 더 마음이 좀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그 부천영화제 나들이만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이 사람 아무래도 뭐야? 상관없다여서 오히려 잘 됐다. 이거 사장님이 들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이미 휴가 신청서 올려놨기 때문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맞춰서 제가 올해 좀 놀라울 정도로 예매를 좀 조졌는데 그 예매하는 꼬라지도 다 봤어요. 회사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정상 그 참작이 되는. 그리고 사실 매년 요맘때마다 그 예매 퍼포먼스를 라이브로 회사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예 기도라님이 회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셨네. 나는 매년 이 시즌쯤에는 이것 때문에 바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제스 라이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권한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거라도 냅둬야지. 뭘 저기 한다고. 워라벨이 좋은 회사인 걸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하고 대충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뭐 어쨌든 아직 경쟁 PT 마지막 결승전이 남았다고 하시면서 상대가 어마어마한 강팀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두는 언더독의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부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듣자하니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숨어있던 매복해있던 잔당들을 싸그리 뽑아내는 뽑아내는 좀 그런 일을 하셨다고. 사랑니를 뽑았는데 이게 사실 30살 때 오른쪽은 위아래 다 그러니까 사랑니가 4개 있었거든요. 위아래 양쪽에. 네. 오른쪽을 뽑고 좀 이따 뽑아야지. 이게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28살 때인가? 20대 후반. 네. 인천에 있는 되게 유명한 되게 구체적인 대형 치과에 갔는데 네. 거기서 대학병원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신경이랑 다 있고 그렇다고. 유명한 대형 치과인데도 더 상급 병원에 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인데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다가 한 2년 뒤에 30살 때 외삼촌이 저기 강남 어디더라? 지금은 그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재개발돼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좀 뭉뚱그리셔도 돼요. 구체적으로 막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이래야도 재밌으니까.
김수로 시각법. 옛날에 이럴 때 좋아요. 너무 연식 나온다. 아, 네, 그래. 강남. 네. 거기에 진짜 용한 선생님이 있다. 치과 의사. 네, 네. 그 사랑니 잘 뽑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네. 외삼촌이 소개해줘서 갔는데 진짜 잘 뽑더라고요. 외삼촌도 그 손길을 딱 경험해보셨나 네. 보다. 그러니까 뽑은지도 모르고 뽑은 느낌? 그건 진짜 대단한 건데? 네. 그래서 그때 두 개를 그때 두 개를 오른쪽으로 뽑고 네. 좀 나중에 뽑아야지 하다가 이 제 고질병인 그 미루기가 아, 발동돼서 거의 7년이 다 돼가지고 왼쪽을 뽑으려고 보니까 이제 그 병원이 네. 한 3년 전인가 없어졌고 그리고 아마 그 선생님 은퇴하셨을 거예요. 아, 되게 연로하셔가지고 그분만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믿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완전 어이 막- 믿고 있었다고 했는데. 대형병원 가야 되나 했는데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어떤 병원이 있는데 아, 또 되게 구체적. 네. 네, 이것도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병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는 네. 다른 진료 안 하고 이것만 하는 데인 것 같더라고요. 사랑니 보니까. 발치? 네. 그것만 진짜 전문으로. 네. 근데 거의 무슨 공장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엑스레이 찍어보고 원래 가면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이거 어쩌고 설명하고 할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 찍은 거는 간호사 선생님만 보시고 이 선생님은 뽑기 직접 마취 주사 넣으면서 그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뽑을 수 있는 건 없다 같은 느낌?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보면 환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면 이렇게 벤치로 뽑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방이 한 4-5개 있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서 일단 컨베이어식으로 그 마취 주사부터 일단 맞아요.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인데 여기서 마취 이익하고 이거 옆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옆에 그러니까 마취가 올라와야 되니까 이게 아, 그 시간을 이렇게 버는 거죠. 밀어내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난 와가지고 진짜 얼마 안 걸린 거. 그러니까 되게 그 위에 거는 되게 예쁘게 난 사랑니여가지고 아, 다행이다. 위에 거는 그냥 쑥 뽑았고 순종적인 스타일. 네, 밑에 거가 좀 이제 문제가 많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꺼냈는데 근데 별로 후폭풍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도 어제 뽑았는데 지금 말을 똑바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명인가 보다. 네. 오, 대단한. 그 정도의 또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아니, 사실 저는 그 봤어요. 그 기도라님의 엑스레이 그 사진을 봤는데 SNS 올리신 거를 흉악하게 생겼죠. 너무 흉악하게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집 안방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그래서 내 치아가 아닌데도 내 갑자기 한쪽이 아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또 다행히 명의를 만나셨다. 진짜 이거는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니가 나면은 빨리 뽑으세요.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거의 10년 동안 저기 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큰 어금니 양옆 쪽 2개 밑에 건 다 썩어가지고 지금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치료 하시라 그러는데 이건 또 언제 할까요, 제가? 또 한 7년을 기다려요. 진짜 신경 치료는 너무 무서운데. 뭔가. 10년지 대계를 세우셔야.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뭐 나이 먹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치아가 아프면 말할 때 뭐 먹을 때 너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선배님들도 부디 좀 치아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들어보니까 회사에서는 경쟁 PT 또 퇴근 후에는 사랑니 매복꾼들을 이제 모두 잔당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로 굉장히 다사다난 바쁘셨을 것 같은데 부천 국제영화제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밖에 없죠. 이제 그때 기도 메타로 가는 제발 건가요? 그때 뭐 없어라 이렇게. 근데 다행히 뭐가 없어서 이제 가서 현장 티켓팅을 또 이제 현장 티켓팅 없어요. 현장 티켓팅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나는 그냥 줄어들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예 이번에 공지 보니까 예매를 조져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또 확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취소표만 겟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취소표는 또 어떻게 예매가 또 열리는? 그거 그냥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아니면은 영화제 그때 가면 취소표 뭐 이런 거 뜨잖아요 보면 이렇게 네네. 게시판 같은데. 양도합니다 근데 뭐 뭐 이런 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아쉽게 떨어진 못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아쉽게 떨어진 작품은 웬만하면 인기가 있으니까 또 매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상할 확률이 높잖아요. 아, 수상작상용을 무지성으로 3개를 예매를 해놨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 원래는 4일 딱 깔끔하게 보고 빠지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일정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어쨌든 우승작 그 시상된 작품들 상영은 좀 영화제 뒷부분 그쵸 폐막식을 해야 하는 거라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길게 좀 일정을 잡으실 수밖에 없는 네. 이게 기도 메타와 더불어서 야바위 메타까지 섞어가지고 지금 영화제를 도전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좀 경쟁자들을 만드는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단연코 가장 기대하고 계신 작품이 혹시 하나 좀 공개 가능할까요? 아 뭐 이미 저는 이제 예매를 했기 때문에 그 작품은 성공하셨군요. 네. 일단 이게 좀 대중픽이긴 한데 네. 만화 원작이에요. 가라오케 가자. 가라오케 가자. 네, 그러니까 가자고. 네. 그 최근 그 와야마 야만가 하는 이제 작가의 원작인데 이 작가가 개그 만화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그러니까 되게 신인인데 인기가 많거든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가라오케 가자는 한 권짜리 단편이고 최근에는 그 여학교의 별이라는 여고에서 그 여고생들이랑 그 담임 선생 그 선생님들 얘기 갖고 이제 되게 일상적 코미디 톤으로 이제 그림체도 막 그렇게 좀 모해한 그림체는 아니고 일상 개그 만화 톤의 어떤 네, 되게 담백한... 좀 현실적인 그림체라서 좀 그 오타쿠보다는 좀 더 대중픽 이 만화를 이제 그리는 사람인데 여고생의 별. 네. 그 여학교의 별. 여학교의 별. 네. 죄송해요. 네. 그리고 그 가라오케 가자는 조직 내에서의 어떤 이상한 내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 야쿠자 조직원이랑 중학교 합창부 남학생이 친해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재밌다. 근데 이거를 그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이 연출을 했고 이번에 그 린다 감독. 그리고 각본을 그 노기야키코라고 그분은 몰라요. 최근에 그 언내추럴이랑 네. 미우사공사라고 좀 그 일본에서 되게 뜨는 각본가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자기 그리고 작품을 다 한 세계관으로 다 엮는 되게 특이한 작업을 하는. 재밌는데요. 네. 그 언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의학자들 얘기였고 미우사공사는 형사들 얘기인데 그 뭐 캐스팅을 겹치게 해가지고 같은 배역으로 재밌다. 같은 세계관인 것처럼 하고 막 영화도 그런 식으로 뭐 껴놓고 그러니까 좀 살짝 이스터에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근데 글도 되게 재밌게 잘 써서 뭐 그래서 역시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매를 실패했네요. 뭐야? 너무 대중픽이라. 근데 제가 이 만화책을 너무 아이 잠깐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시 얘들 실패했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먼저 기억난 제목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내에 90% 확률로 수입 들어옵니다. 개봉될 예정일 수입 것 개봉할 같다. 거예요. 왜냐면은 남자 주인공이 아야노고 배우기 때문에 또 이제 또 한국에서도 인기 많고 인지도가 있는 배우가 붙으면 아무래도 개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쵸. 가라오케 가자. 비록 기도라님은 예매에 실패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기도라님 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좀 예매 성공한 작품 중에서 하나 정도 더 공개 가능할까요? 가라오케 가자 지금 잘 몰랐던 작품인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좀 구미가 당기거든요. 네, 그렇죠. 비버 대소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비버 대소동?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제목 같은 느낌인데 딱 들었을 때는 반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실사랑 애니메이션 섞여 있고 심지어 이게 흑백의 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아예 뮤트돼 있는 건 아니고 대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근데 장편 영화고. 네. 그 원래 이 작품 만드신 분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터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해외 영화제들에서 엄청나게 그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와가지고 그 내용도 좀 특이한 게 술에 취한 사과 브랜디 판매원이 황무지로 내몰리는데 얘가 어떻게 북미 최고의 모피 사냥꾼이 돼서 수백 마리의 비버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전혀 생뚱맞은 직업이 됐네. 근데 뭔가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가내수공업적인 느낌의 비주얼이에요 보면. 이것도 되게 구미가 당기는데요. 되게 특이한 영화인 것 같고. 이게 근데 어느 나라 영화예요? 이게 미국 영화예요. 근데 이거는 예매에 성공하신 거고. 네. 다행입니다. 비버 대소동.
네, 비버대수도. 제목이 참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쵸. 어떤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뭐 몇 개 있는데 저는 좀 부천영화제가 제가 거의 이제 20살 때부터 군 입대와 같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가셨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영화제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왜요 좀, 왜? 그러니까 작품의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줄어들어서. 네, 왜냐면은 제가 이 정도로 예매를 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수는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좋은 작품도 좀 줄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구미에 땡길 만한 작품. 뭐 영화는 끝까지 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수의 작품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를 되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매년 성공했던 네. 그런 모습이 더 많았는데 네, 이번에 무난하게 성공을 했는데 더 그래서 이 영화제가 약간 저물어가는 것 아닌가? 영화제가 황혼기에 네. 들어선 거 아닌가라는 걸 그리고 더 그거 느끼셨군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일본 영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좀 부천 가면 일본 영화 보러 가거든요, 사실. 네네. 그 흔히 말하는 병만 영화. 근데 그런 게 많이 안 만들어져요, 이제. 왜냐면은 일본에서도 좀 영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영화력이 좀 있다라고 하는 연출자들이 선호하는 영화들이 이제는 그런 영화들이 아닌 거죠. B급 병맛이 아니구나. 아니고 이제. 지금 하마구치 류스케 시대니까. 아티스틱. 미야케쇼와 아티스틱으로. 하마구치 류스케 시대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물론 이제 그런 영화들도 충분히 필요하고 좋지만 개인적으로 병만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는 그 지옥갑자원이라든가 그 뭐냐 니시무라 공작소에서 만들어지는 그 막 말도 안 되는 병만 영화들 진짜 말도 안 돼. 네, 정말 좋아하고 너무 진짜 행복하게 그 영화들을 기다리면서 매년 부천을 갔는데 매년 그 영화들이 한 편씩 왔었거든요. 꼭. 네네. 12년도에는 회고전 그 전작전 같은 것도 좀 크게 하고 근데 점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건 되게 좀 꼰대 발언이긴 한데 이제 자, 꼰대 발언 들어옵니다. 꼰대 발언 들어갑니다. 지금 영화제를 좋아하는 관객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 그런 영화들을. 네, 그러니까 부천 가면 확실히 제 나이대나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은 그런 영화들을 되게 갈망하는 게 느껴지는데 저런 영화들이 너무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일본 뭐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세대마다 좀 이제 취향이 달라지고 토양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병맛 세대로는 저도 제가 약간 끝세대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제 유행은 또 돌고 돈다고 하니까 언젠가 또 돌아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좀 병만 영화들의 어떤 기세가 많이 위축되는 그런 요 몇 세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만 영화를 나름대로 또 수호하시는 우리 기도라님의 꼰대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마음 아픈 또 그런 한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예매기 이렇게 들어봤고요. 나중에 또 만약에 저희 방송 출연해주시면 그때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후일 테니까 가라오케 가자랑 비버 대소동 어땠는지요? 네, 후기 또 말씀드리면 재밌겠네요. 결국 어차피 보셨는지. 여러분들이 볼 일이 거의 없는 영화들일 테니까 스포 시원하게. 아니 가라오케 가자는 개봉 90% 된다면서요. 그런 거는 이제 얘기 안 하고. 가라오케 가자 개봉하면 그때 모시죠. 어떠세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미리 그거 찾아보거든요. 네네. 수입작, 공식 수입작들 라인업이 떠요. 지금도 몇 개 떠 있는데 그건 아예 아무리 영화가 좋아도 안 봅니다. 왜요? 어차피 극장 개봉하니까? 어차피 코엑스 메가박스 가서 더 명당에서 볼 수 있는데. 또 코엑스 근처에서 굉장히 가깝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라님의 또 다사다난한 판타스틱한, 근데 좀 판타스틱하다기에는 슬픈 일들이 많았네요. 경쟁 PT에는 오르셨지만 사랑니를 발치하고 또 예매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셨던 그런 기도라님의 한 주 근황 잘 들어봤고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랑몰랑행님께서 카브리올레 루루님이 출연하신 카브리올레 영화 보셨나봐요. 영화 입장권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루루님이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영화관으로 향했더랬죠. 영화 시작 전 광고를 보고 있는데
신협 광고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루님을 보러 갔는데 표표님도 볼 수 있다니 완전 럭키 비키잖아. 영화도 잘 봤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루루님과 표표님이 모두 다 너무 감사하게 느끼실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꼭 소식 전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카브리올레 에피소드 듣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루루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루루님이 카브리올레 같이 하셨던 절친한 동갑내기 동료분이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명복을 빌어주셨습니다. 해서 참 감사한 댓글 너무너무 진짜 제가 루루님께 표표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구나얄님 댓글은 우리 기도라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구나얄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파묘 에피소드에 달아주셨네요. 정주행하다 진짜 오랜만에 본 영화 댓글 남겨요. 영화는 못 보고 매번 팟캐로 대리만족하다 본 영화예요. 당시에 이일저일 많아서 영화에 관심이 줄었었는데 재밌다는 이야기만 듣고 궁금해서 봤는데 영화 끝날 때까지 엄청 긴장하고 재미있게 봤어요. 다행히 제가 조금 아싸라 스포 모르고 갔는데 대박. 한국 괴담 등 엄청 좋아하는데 한국 오컬트라 너무 좋았어요. 공포 무서움보다는 긴장감 100배의 집중감 대박인 영화였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감사드립니다. 파묘를 또 약간 뒤늦게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00만 영화 도달한 시점에서 스포일러 안 당하기도 요즘에 어려운데 좀 이렇게 또 무사히 또 스포 없이 완주를 하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짧게 혹시 그 파묘 보셨나요? 파묘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 감독님이 항상 그 견지하는 장재영 감독님. 네, 그 어떤 공포를 불어일으키는 존재를 보여주는 그 방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 항상 실체가 있는 걸로 묘사하잖아요. 그쵸. 저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장르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관객의 판단에 맡깁니다 같은 거는 아사무사하게 그거 가는 도망가는 거예요. 거?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요. 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거는 좀 문제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르 영화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깊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만의 그 원전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하면 근본이 없는 거다 보니까 외국에서 2번, 3번 수정돼서 들어온 디벨롭돼서 들어온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아무래도 장르 후발주자. 네, 후발주자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원본의 맛을 되게 그 깎아내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래서 파묘에서도 보면은 저는 전반부도 되게 즐겁게 봤는데 이게 장르가 바뀐다고들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후반부에. 그렇죠. 그 바뀌고 나서의 그 선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그럼요. 저희 파묘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자, 스포일러 들어가요. 네. 그 사무라이 귀신이 등장할 때 네. 아니, 저는 막 언론이나 막 이런 데에서 막 크리처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언제부터 그렇게 크리처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썼다고 맞아. 크리처 타령을 하는가. 그건 그래. 저는 오히려 그거를 보고 아직 우리나라가 이 기술적인 묘사에 있어서 한계가 많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오히려 그 사무라이 오니 귀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도깨비불 같은 묘사는 정말 네네.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는데 그 뻣뻣하게 서 있는 그게 저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고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저도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기도라님 말씀대로 기민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더 무섭고 라이브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곡성도 막판에 갑자기 가면 라이더 괜히 나타나가지고 그 쿠니무라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현대 대한민국의 인싸들이 특촬물과 멀리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 맞아요. 일본 특촬물에 나오는 괴인은 지금 그 정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번에도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사실 또 이게 기도라님께서 너무 특촬물이나 전대물에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기준이 높으세요. 너무 많이 접하셨고 일반적인 다른 한국 팬분들에 비해서 좀 그쪽으로 토양이 더 단단하신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깊이 알면 알수록 좀 더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아쉬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저는 그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영화가 그렇게 되게 매니악한 장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을 많이 타고 명작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인의 묘사가 정말 디테일하고 맞아요. 그 아감이라든지 특수효과의 퀄리티가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유치하다고 생각을 안 좀 덜하게 하거든요. 되죠.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네. 수 있게 되니까. 그 아날로그 특수효과의 맛이라든가 그거 아마 CG로 했었으면은 그렇게까지 감 있는 영화 아니었을 거예요.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님은 또 전작인 헬보이 같은 작품에서도 워낙 그런 수트 액션이라든지 특촬적인 어떤 특수 분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신 분이라서 그런 저는 그게 공력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만 더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그때도 고질라 대 콩 때도 얘기 나왔던 건데 좀만 더 저기 했었으면은 내가 저거 피규어로 사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기도라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 잘 만든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냥 딱 말했을 때 머천다이징 가능하냐. 머천다이징 상품화가 가능한 저 캐릭터의 피규어를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컴퓨터 그래픽도 좋긴 한데 국내 팬분들은 그런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이 더 우월한 기술이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특수 분장이나 특수 촬영을 한 어떤 CG 없이 CG를 덜 들어가서 만든 그런 화면들을 보시면 너무 유치하다 내지는 좀 저예산이다라는 인식이 아직은 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르적인 토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얕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뭐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작품도 본격 컴퓨터 그래픽 영화와 수트 액션 영화 사이 어딘가에서 뭔가 다양한 오묘한 맛을 주는 그렇죠.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 달아주신 선배님들 진짜 다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오늘 기도라님 모셨기 때문에 그 숙적이죠. 고질라 -1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많은 국내 고질라 팬분들께서 발을 동동 구르셨죠. 이 작품은 대체 언제 공식 수입되어 극장 개봉을 하는가? 우리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사실 모두가 기다린 건 아니에요. 고질라 팬분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고질라 팬분들은 국내에서 많이들 기다리셨었는데 갑자기 고질라가 기습적으로 상륙한 것 못지않게 이 고질라 -1이라는 영화가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2주? 3주 전인가요? 국내 넷플릭스에 갑자기 런칭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쾌재를 부르심과 동시에 그래도 극장 개봉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뤄볼 영화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 공개된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효과 수상을 또 한 작품이죠.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인가요? 아니면 시각효과상은 그럴 거예요. 최초예요. 아무래도 좀 이제 미국 쪽이 할리우드 쪽이 컴퓨터 그래픽 시각효과는 우수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런 또 엄청난 성과를 낸 영화기도 하죠. 그래서 고질라 -1 드디어 도래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게스트분의 어떤 닉네임이 기도라님이시고 또 저희가 소개하기로 괴수 매니아, 괴수 애호가, 괴수의 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번 에피소드 때 출연하셔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초대 고지라 영화, 혼다 이시로 감독의 초대 고지라 영화를 꼽으셨었어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떠셨는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고질라 -1에 대한 인상 비평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저는
그 고질라 마이너스 원의 국내 개봉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작년에 가서 보고 왔으니까. 열도에 가서 보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 좀 딴 얘기인데 좀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일본어 어떻게? 아니 거의 못해요. 리스닝도 거의 안 되고. 그럼 그냥 대충 근데 이제 보면 알죠. 장르에 괴가 있으니까. 네, 괴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위키에 올라온 줄거리를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만 읽고 갔어요. 숙지를 하고 가셨군요. 네. 등장인물이 어떤 구도고 이런 정도? 아. 그러면은 보면서 저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저는 신고질라도 가서 봤는데 안노 히데아키. 네, 대충 사실 그거가 진짜 어렵죠. 신고질라 같은 경우는. 신고질라는 저도 국내 공식 개봉을 해서 한국어 자막으로 봐서 망정이지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이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어떤 대사들이 많아서 그쵸. 일본어 실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국어 자막 없이 본다? 그러면 저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뭐 어쨌든 이번 영화는 좀 워낙 장르 매니아시니까 대충 분위기로 이렇게 보셨다는 건데 네. 뭐 저는 사실 한국 개봉에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이거 왜냐면은 신고질라가 제가 알기로 1만 명도 안 봤어요. 맞아요. 7천 몇 명 봤다 그랬나? 찾아보니까 8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랬는데 들여온다는 거는 좀 변태죠 사실. 그 수입사도 네. 어지간히 변태가 아닌 이상. 네. 뭐 돈을 허공에 뿌리는 게 아니면은 그리고 일단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한국 관객들한테는 되게 예민한. 너무 별로예요. 네. 그 시대를 잡은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대 고지라를 리메이크한 거에 가깝거든요 이 영화는. 근데 이제 또 그 영화랑은 또 많이 다르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사실 이 영화 자체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좀 이 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1호로도 그냥 보고 넷플릭스 들어왔을 때 또 보셨군요. 또 보니까 좀 더 이제 친절해진 자막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국내 개봉은 진짜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본인들은 중국과 한국과 뭐 기타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반성을 하다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변명은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좀 오늘 주로 할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오늘 저도 이 영화를 영화학개론의 과제로 가져오면서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담론들, 영화 바깥의 담론들, 특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흥행이 요원해 보였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것도 있지만 사실 국내 흥행이 될 작품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괴수 영화로서는 괜찮으셨나요? 괴수 영화로서는 막 야심이 엄청난 영화는 아닌데 꽤 준수한 영화다. 어쨌든 괴수 영화로서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인상비평 드리면 사실 저만의 인상비평을 드리기가 무색한 게 기도라님이랑 의견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고질라 기도라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괴수 영화와 고질라의 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괴수 부분은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인간 파트가 이거는 보통 요즘에 그 몬스터버스 팬분들께서 할리우드 고질라 영화 보면서 인간들 이야기는 싹 편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함도 있지만 불편함이 좀 약간 있어서 인간 측 이야기는 몬스터버스와는 다른 의미에서 조금 속가내거나 바뀔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인상비평 해봤고 간단하게 내용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그 초대 고지라 영화가 1954년인가요? 네. 4년? 혼다 이시로 감독님의 1954년 고질라 영화, 고지라죠. 진짜 그 고지라를 처음으로 등판시켰던 흑백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거의 21세기 버전 리메이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고지라 시리즈가 물론 뭔지나 다 아실 거예요. 고지라가 핵에 대한 어떤 메타포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맞은 두 방의 핵폭탄을 고질라처럼 이제 표현한 것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고질라 영화들이 이 마이너스 원이 다루고 있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좀 피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기들도 좀 다루기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고질라 마이너스 원은 기도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불편한 시기를 그냥 표현해버립니다. 1945년부터 전쟁이 한창 끝나갈 무렵이긴 하지만 전쟁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제 프롤로그가 시작이 되고 전쟁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까지가 이 마이너스 원의 시대인데요. 우리 주인공이 시마자키인가요? 뭐 어쨌든 그 양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미카제, 그러니까 자살 폭격기 운행했던 파일럿이에요. 근데 너무나 겁이 많고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삶에 대한 의지라기보다는 겁이라고 해야겠군요. 겁이 너무 많아서 일왕이 돌격하라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후달려서 카미카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해서 철저하게 일본군 황군 입장인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약간의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자기만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 자기 때문에 동료들은 다 죽었고 전쟁에서는 패배했다라는 이 패배감,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이제 전쟁 끝나고 어쨌든 일본이 전쟁 일으키기도 했지만 지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쿄가 완전 공습으로 불바다가 돼가지고 살아계셨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지금 완전 난리통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과 전혀 연고도 없고 뭐 사랑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던 어떤 여자와 또 같이 살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역시 자기랑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가 낳아본 적도 없는 그런 어린 딸아이를 어디서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세 명이서 유사 가족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서 한창 이제 그래도 우리 다시 열심히 잘 살아보자라고 하고 있던 이 일본의 상황에서 고질라가 등장을 함으로써 일본 도쿄 시내가 다시 한번 쑥대밭이 되고, 여기서 가미카제 조종사로서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주인공이 이제는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켜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며 고질라와 맞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사실 저희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고질라 팬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것 같고, 이후 전개도 뭐 신고질라나 다른 고질라 영화들이 많이 답습했듯이 무슨 작전, 무슨 대작전, 약간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고질라를 퇴치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담론들, 이런 것들도 오늘 분명히 주요 소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수물로서 고질라 영화의 신작으로서 얘기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덩달아서 시각효과상도 미국에서 탄 영화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신고질라가 개봉했던 때에 이제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아련해지세요. 처음으로 일본을 가본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진짜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쵸? 저도 놀라워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해외여행이라는 거를 학교 다닐 때는, 일단 대학생 때는 그 영화 찍느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영화 학교 또 출신이시니까. 네. 그 백수 시절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또 못 가고. 돌고래 유계단 들어와서야 이제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가봤는데. 네네. 처음은 아니에요. 엄밀히. 그러니까 되게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저기요. 완전 아기 때 이제 가보고 네. 안 가다가. 어쨌든 그 의미적으로 그쵸, 나의 그쵸. 어떤 나의 진정한 첫 해외 여행은 네. 일본이었다. 일본이었는데 사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외국을 간 건 일본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까지. 아니,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요. 아유, TMI 완전 발사네 진짜. 그때 느낀 게 저는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괴수 영화나 울트라맨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으니까 그 본국에 간다는 어떤 설렘이 있었는데 가서 딱 느낀 게 완전 퇴물이네. 누가 퇴물이요? 그 장르 자체가. 본토에서도. 네. 그렇게 느끼셨구나.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괴수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고질라 개봉 전에까지는 그게 사실이긴 하죠. 거의 한 10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보니까 그 샵 같은 데 가도 되게 그렇게. 근데 제가 갔을 때쯤에가 신고질라가 개봉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다시 살리려고 되게 한참 노력을 좀 하고 있던. 붐업의 노력이 네. 그 원기옥이 모이던 시기에 가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고질라 관련된 그런 상품 행사 같은 거 아니면은 마케팅 쪽 그게 아니면은 다 되게 옛날 건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미 약간 옛날 문화가 돼버렸어. 네. 꼰대 문화. 근데 신고질라가 엄청나게 일본 내에서 흥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좀 우리나라까지는 그게 안 왔지만 약간 그 신드롬적인 느낌. 네,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저는 이건 되게 부러운 게 극장에 그 팜플렛 문화가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맞아요. 국내는 사실 좀 이제 줄어가는 네, 추세라서. 근데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주라인 공원 1인데 저는 2인데. 딱 나이 차이만큼 저기 되네. 아, 그러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팜플렛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그게 있어서 부럽다 그래서 그거. 저는 근데 그 팜플렛 문화가 어떻게 한국까지 넘어오냐면은 기자 시사회를 가면 그 팜플렛 주더라고요. 한국어판으로 돼 있는. 그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고질라 팜플렛을 그 일본 가서 그 토 시네마 극장에서 사서 갖고 있는데 신고질라가 개봉을 했을 때 굿즈를 완전 빵빵해 줬어요. 어떻게든 관객들 불러려고. 근데 그때 그거에 되게 편집되어 있는 버전의 책자를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뭐야 이 팜플렛 한국어판이네. 좀 요약 발췌된. 진짜 좀 정성이긴 한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면 뭔지 모르는 페이지는 다 뺀 거죠. 아니 그래도.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웃긴 게 그 주연 배우들, 그러니까 출연 배우들 얼굴 사진 있는데 주연 배우들은 좀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신고질라가 배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죠. 다른 영화에서는 주연급 할 배우가 그냥 단역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넘기면은 거의 무슨 졸업사진 그것처럼 얼굴만 그 반명 한 판 규격으로 한 페이지에 막 가로 세로 막 뭐냐 한 50명씩 있는 거예요 막. 졸업사진. 진짜 졸업사진 규격으로 있어요 그게. 그냥 캐릭터 그냥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주연급 한 10명 정도만 설명 있고 사진 크기가 점점 조그매지면서 글을 넣을 칸이 없는 이름이랑 직책 이름 정도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극 중에 나오는. 그만큼 이제 그때 촬영 당시에도 지금 일본 현장에는 신고질라에 출연하는 배우와 출연하지 않는 배우 이렇게 둘로 나뉜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모든 배우가 거의 다 나오는 영화. 그물에 싹 다 걸렸네요. 네, 신고질라라는 일본 그물에. 영화 잘 모르는 한국 분들도 보면 뭐야 저 곡성 아쿠마 할아버지 나오네. 쿠니무라준. 그 쿠니무라준 씨가 한국으로 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합참의장 정도 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 유명세에 비해서 적게 나오고 사실 뭐 쿠니무라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뭐 그 팜플렛을 이제 얻으셨다. 근데 이제 그러고 그게 붐업이 좀 돼서 그 괴수물이 이제 다시 좀 기사회생을 하고 그 몬스터버스도 그래도 어느 정도 흥행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시리즈화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좀 전 세계적으로 괴수 장르에 대한 타이밍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일본 자국 내에서의 CG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 그것 때문에 좀 전격적으로 이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고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 그 자신감이 되게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그 나올 텐데 이 신고질라를 만든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사람들과 이 야마자키 타카시 감독, 이번 영화를 만든 그 두 사람들이 저는 되게 출신 성분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신 성분이? 네.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좀 오늘 왜 일본 사람들은 반성을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랑 연결된 얘기예요. 이게. 네.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뒤로 살짝 넘기고. 네네네. 이제 그 야마자키 타카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이 애니메이션 실사판 영화들을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 이제 영화들을 만들 때 주로 연출을 많이 하는 감독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감독들은 뭐 액션 연출을 되게 잘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런 장르들을 많이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뭐 바람의 검심 시리즈 같은 것도 꽤 성공적인 실사화 작품이죠. 팬들이 또 많잖아요. 간츠 실사화도. 근데 그런
특히 간치 실사화를 연출한 그 사토 신스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막 CG 자체를 막 저기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상업적인 액션 연출을 잘한다. 흡입력 있게 저기 하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저는 이 사토 신스케 감독이나 이 야마자키 타카시 같은 사람들이 인싸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잠깐만. 그러면 좀 선수 쳐도 돼요? 안노이 대학교는 아싸라는 얘기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오타쿠의 아, 영화가 있고 그쵸. 인싸 영화가 있는데 고질라 마이너스 원 같은 거를 안노나 히구치 신지 같은 감독이 맡기지 않고 이 야마자키 타카시 같은 감독에게 맡겼다는 거는 아싸들한테 맡기지 않고 인싸들한테 맡겼다는 것은 토 영화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의 방향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는 1000만 다 가야 되는 영화다. 우리는 좀 더 대중적이고 월드와이드 공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을 원한다. 네. 왜냐하면 신고질라가 또 되게 로컬라이징이 엄청나게 심한 영화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 영화는 그러면 안 되는 영화잖아요 또. 그리고 근데 사실 뭐 만들 때 월드와이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얻어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이게 월드와이드적으로 먹힌다고 장담하고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야마자키 타카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 영화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항상 좀 이제 큰 영화들 다 만들었잖아요. 큰 영화고.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에는 이런 분이 없는데 CG 아티스트 출신의 JK 소속 감독이 있다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윤재현 감독님 사단으로 뭔가 이렇게. 네, 아니면은 그 덱스터 그치. 쪽에서 CG 아티스트로 성공을 한 다음에 감독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야마자키 타카시랑 가장 비슷한 류의 감독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안노이 데아키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의 이력도 그렇고 뭐 에반게리온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신고질라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그 깊이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좁게 깊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어서 진짜 약간 컬트 영화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한정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작품은 좀 더 기도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대중적이고 그냥 괴수 영화 나오는 휴먼 드라마에 좀 더 가까운 인상이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빼고 봤을 때 뭐 그렇기도 해서 확실히 제작사에서 왜 이 감독님한테 왜 인싸 감독님한테 맡겼는지는 좀 기도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그리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 실사판 기생수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이분 연출이에요. 야마자키 타카시요? 네.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데뷔를 그러니까 이분이 2000년에 데뷔를 하셨거든요. 주브나일이라는 작품인데 네. 그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영화 개방 초창기 때 이제 그런 좀 전체 관람가용 영화들 그때부터 거의 다인데 좀 이분도 좀 흑역사가 좀 있죠. 그 야마토 실사판 같은 우주선의 야마토. 예. 기무라 타쿠야가 나왔었던. 기무라 타쿠야 나오는 네. 이제 그 스타트랙 에이브럼스 스타트랙의 영향을 진하게 받고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맞아. 했다가 망해버린 이제. 저도 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의 그 쿠소 영화 기행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제. 근데 그럴만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형편없습니다.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뭐 이런 걸 만들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또 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도라에몽 그 스탠바이미. 저 그 작품 재밌게 봤는데.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요건 또 잘 하셨는데 그 드래곤 퀘스트 애니 같은 경우에는 욕을 일본 내에서도 그걸로 욕을 많이 드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드래곤 퀘스트도 잘 모르고 저도 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마 원작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부분들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알못이 만들었다 같은 느낌? 모르 욕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역시 인싸여서 모른다. 인싸여서 이런 원작을 네. 탐구해볼 시간이 없었다.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파티하러 가지. 이 사람은 인싸라서 그런 씹덕물 리메이크할 자격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좀 재밌었던 게 드래곤 퀘스트 몰랐지만 지금 기드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작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다른 리메이크다.
그래서 욕을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마이너스 원은 저는 보면서 공식적인 54년작의 리메이크다라고 막 크게 홍보를 하진 않았었지만 이거는 되게 잘 리메이크를 논란 빼고 잘 리메이크를 했다. 그러니까 원작의 팬들이 봤을 때 되게 그대로 그냥 21세기화 시켜놓은 듯한 느낌이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저는 의외이긴 해요. 그 이전 작품에서 원작을 잘 케어하지 못했던 리메이크작을 연출했던 경험이 있다는 게 좀 의외긴 한데 또 54년작을 기도라님께서는 최고의 괴수 영화로 꼽으셨던 바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거는 고질라의 기본적인 서사는 그렇게 복잡할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사실 예. 다른 데로 가기도 되게 뭐예요 이게. 왜냐면은 또 이게 현대 배경이었었으면은 그 어떤 이야기의 방향성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를 배경으로 하면 사실 이야기가 괴수 파이트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 괴수가 나와가지고 괴수 레슬링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엇나갈 게 이제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결말이죠 사실. 그쵸. 그 결말부에 이제 근데 사실 이제 그 54년작 초대 고지라 같은 경우에는 옥시즌 디스트로이어라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묻지마 과학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런 병기를 등장시켜서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마이너스 원에 그게 나왔으면은 되게 유치했을 거예요. 근데 그 54년작을 봤을 때는 되게 세련되고 역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성이 들어가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54년작에서는 그 옥시즌 디스트로이어를 만든 그 박사가 그것과 같이 최고를 맞았거든요. 일부러. 맞아요. 그 세리자와 세리자와 박사가 이제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게 단순히 뭐 가미가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병기의 제작법을 알고 있는 나는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 마치 터미네이터 2에서 그렇죠. T800이 그 용광로 안으로 신처럼 들어가듯이 그리고 이런 그 역사의 굴레를 후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어떤 단호한 의지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마이너스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기는 없죠 사실. 근데 좀 더 휴머니즘적으로 그쵸. 접근을 했고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책임 회피? 맞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거는 근데 정말 그 최근에 이제 저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사실 저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경지에 가기에는 일본은 너무나도 비정치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이제 사실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저는 좀 근 몇 년 한 10년간 네 국내 정치에 이제 아수라장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네. 아수라장이죠. 느낀 바가 그래도 따지고 보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 없다. 그건 맞아요. 진짜. 여러분 옆 나라 그래서 나라들 저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우리가 좀 뭐가 이렇게 막 안 되고 불만이 있는 게 있더라도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구나. 맞아. 라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수라장이고 싸우는 게 사실 대단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옆 나라들 싸웁니까? 옆 나라는 그냥 처형이에요. 바로 그냥 우리 윗나라랑 위윗나라랑 다 보시라고요.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근데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되게 좀 뼈아픈 얘기를 할 건데 네. 이따가 되게 예고편을 많이 날리시네요 오늘. 네. 아니 이거 미루는 습관이 여기서도 발동되는 것 같은데 모든 이 얘기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야 울림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뒤로 미뤄.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해야 울림이 있는 얘기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담론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오늘 방송의 후반부에서 좀 얘기하고 싶긴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후반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딱 하나만 좀 영화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냥 괴수물로서 이번 영화에 나오는 고질라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신고질라는 고질라의 오래된 팬들이 봤을 때도 되게 진일보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전위적인 고질라였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내각 총사퇴 빔이라던가 뭐 이런 네. 것들이 근데 이번 영화의 어떤 방사열선 연출이라던가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세부적인 디자인이라던가 뭐 활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어떠셨는지.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수많은 고질라들이 있고 그쵸. 그 방사에서 쏘는 스타일들도 뭐 그렇게 막 특이한 것들이 많진 않았지만 신고질라 제외하면. 근데 신고질라라는 작품이 워낙에 유니크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쵸. 와, 이 다음에 고질라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 부담되겠다.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고질라 이후에. 그리고 저는 신고질라 이후에 고질라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다가 맞아. 그 고질라 -1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속편인 줄 알았어요. 신고질라에. 저는 신고질라가 속편이 나올 수 있는 뭐 떡밥은 있었지만 맞아요. 근데 그 영화의 떡밥은 괴수물적인 떡밥이 아니었잖아요. 그 그쵸. 분열되는 그 작은 인간형 사이즈의 고질라들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시기를 그때로 잡는다 그러니까 좀 불안했죠. 왜냐면은 이 야마자키 타카시 감독이 한다 그러니까 그래 뭐 이 사람 말고는 할 사람 없지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분의 두 영화가 있거든요. 그 전에 만들었던 어떤 거죠? 영원의 제로라는 영화랑 아르키데메스의 대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원의 제로는 정말 문제작이에요. 그것도 약간 약간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그 소설 원작인데 이 소설 작가 자체가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유럽에도 있듯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런 분이거든요. 완전 그 우파 문학을 하는 분이고 이 영원의 제로라는 영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가미가제 특공대원들 얘긴데 가미가제 특공대를 그 되게 싫어하고 자기 부하들이 거기 가는 거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대장 파일럿이 어쩔 수 없이 파일럿이 돼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그 시대를 둘러싼 어떤 그 정치가나 군인들과 이 일본 제국주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되게 개인적인 어떤 감상주의랑 되게 그 불쌍한 그 군인들 정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거기서도 약간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들어갔군요. 약간이 아니에요. 많이에요? 네, 이 영화는 다량 함유? 네, 이 영화는 그러니까 한국에 넷플릭스 같은 OTT로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솔직히 이 영화는 안 보셔도 되는 영화. 진짜 문제작이긴 하네요. 네. 근데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인데 왜 고민이? 그러니까 이게 인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일본에는 사회파 장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알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우리나라에는 사회파 장르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당장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근현대사를 다룬 거 외에 그냥 사회 현상을 다룬 작품. 우리나라는 다 사회파 영화죠. 그런가요? 한국 영화는 기본적으로 다 그걸 근데 깔고 가죠. 맞네. 나 지금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 누아르든 액션이든 액션이건 결국에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밈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경영 밈 같은 거. 항상 같은 역할로 흑막으로 나오고 맨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뒤에가 뭐가 있었고 그게 일본 영화는 사회파 장르를 붙이고 나온 영화가 아니면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아예. 우리나라 영화계가 오히려 사회파 장르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다 사회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것이다. 네. 그 신문기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심영경 씨가 이제 김은경 배우가 이제 그 여우주연상을 탄. 보셨나요 혹시? 네 봤어요. 그거 보면 한국 사람이 보면 되게 말랑하거든요. 맞아요. 아니, 저 정도 갖고 저런 고민을 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막 어떻게 막 저렇게 개인이 국가가 어떻게 개인에게 저런 압박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되게 오들오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아침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게 아무리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런 류의 영화들을 보고 열을 내도 일본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저래.
이럴 거예요 아마. 음. 근데 그게 어떤 개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일본 분위기가 사회가 교묘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에 성공했다. 네. 세뇌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브레인워싱에 가까운 거? 아예 뇌를 빨아버리는 네. 뇌세척을 해버리는. 저는 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일본발 콘텐츠 덕분에 이제 되게 무국적적이고 막 그런 에너지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그러니까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성공이 그러니까 뭐 어떤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로서 좀 그 글로벌한 공감대를 얻어낼 수는 있어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영화를 하려면은 그 되게 싸가지 없고 되바라져야 되는데 아마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 감독님이 야마자키 타카시가 이번 작품을 연출하셨을 때 부담이 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부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왜냐면은 그 몇 년 뒤에 찍은 아르키데메스의 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자기네 까는 얘기네. 아 또 자기 비판적인 부분이 있네. 아니, 그게 이제 아예 그 일본에서 야마토라는 거대 전함을 만들었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침몰을 했었잖아요. 그 거대 전함 그러니까 일본 내에 그때도 전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전함을 만들어야 된다. 거함 거포 사상으로. 아니다. 이제 항공모함의 시대다. 그래서 그 두 파가 싸우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요. 근데 천재 수학자 캐릭터가 이제 그 스타마사키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 나오는데 그 걔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 싸움인데 이 전함파가 야마토의 설계안을 되게 그 단가를 말도 안 되게 깎아서 제출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우리 편이 아니니까 설계도를 입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도만 보고 역설계를 해가지고 거꾸로 예산을 산출해낸 얘기예요. 뽑아내버렸어. 예산을 뽑아서 니네 원래 이렇게 예산 이렇게 많이 드는데 왜 멍치냐. 이렇게 해서 야마토를 건조를 못하게 하려고 한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야마토 쪽의 거두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사실 야마토 같은 전함이 만들어져서 일본이 처참하게 패망을 해야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일본의 군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라고 내가 이 야마토 계획을 진행했던 거다. 다크나이트였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이창준 검사였어. 그러니까죠. 그런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래?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서 근데 사실 이것도 만화가 원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만화 원작은 완전 국뽕물이에요. 그걸 완전히 역으로 또 완전 역으로 그러니까 대체 역사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재 수학자가 애초에 태평양 전쟁을 안 일으키게 해요. 미국이랑 협상을 잘 하게. 멀티버스예요? 루즈벨트도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멀티버스가 그리고 열렸다.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때 일본에서의 그 과학 기술을 약간 뛰어넘는 뭐 제트 엔진이라든가 막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서 일본을 엄청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도 그런 국뽕 웹소설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이유로 가는데 그런 뒷서사는 다 잘라버리고 초반부에 나오는 그 야마토 그 부분만 발췌해서 전함이랑 이제 항공모함이랑 이제 그 두 일파가 경쟁 벌이는 그걸로만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야마자키 타카시 이 감독님이 좀 어떤 과거에 뭐 또 오명이 있긴 했지만 최근 작품들 보면 약간 그런 대중적인 센스랄까? 어떤 그 연출적인 가늠좌? 약간 이런 게 좀 없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감독이고 네. 되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막 되게 자기 색깔이 뭐 엄청 강한 작가주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되게 일본의 영화 산업을 지탱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영화가 또 엄청 잘 돼가지고 네. 또 감독님 입장에선 다행히 뭐 그쵸. 상도 받고. 뭐 말로는 스타워즈 연출 뭐 루머까지도 있고 해가지고. 그건 안 돼요. 제가 스타워즈 강성 팬으로서 이거는 100분 토론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 감독이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한국의 M1 감독이 가서 만드는 것보다 낫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감독님이 가서 연출하시는 것도 좋지만 왜냐면 저는 솔직히 오비완의 촬영은 정말 별로였거든요. 정정훈 감독님. 네. 또 소신 발언 하나. 네.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알못을 부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스알못을 불렀다. 네,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
버추얼 이 스튜디오 신기술이죠. 이거에 정정훈 감독의 실력이 좀 묻힌 것 같아요. 아 너무 최신 기술에 네, 최근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최근에 티모시 샬라메 나왔던 원카 같은 것도 정정훈 감독님이 촬영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촬영이 괜찮거든요. 해서 아마 오비완 케노비 그 작품과 그냥 감독님이 많이 맞지 않으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A24 영화도 하나 찍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제목 그 아는데. 호러 영화 네. 헤어틱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 휴그랜트 나오는. 맞아요. 이어폰 보니까 역시 잘하긴. 잘하시는 근데 분이죠. 스타워즈는 좀 그랬다. 네. 어울리지 않았다. 스타워즈는 이게, 애정이 있어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영화에서 그래도 비슷하게 이 감독님이 고질라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시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방사열선 연출 저는 좋죠. 그게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화에서 그 신고지라의 그 파괴적인 부분도 좋지만 사실 지금까지 고질라가 그냥 핵 그 자체에 대한 직유, 은유든 뭐 어쨌든 비유였잖아요. 근데 방사열선으로 아예 버섯구름 만들어 놓고 그 진짜 그 긴자 시내가 핵 맞은 것처럼 그쵸. 날아가 버리는 거는 와 이건 완전 직유로 가버렸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터프하다. 연출 잘했고 시각적으로 되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좀 저희 후반부거든요. 결말부거든요. 네. 기도라님 그 미루고 미뤄왔던 담론들 얘기 좀 꺼내 보세요. 사실 원래 이 소재로 갖고 뭐 심형래기라든가 뭐 그것도 있었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부럽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좋은 IP를 가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고질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쵸. 그럼 아까 방사열선 장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작들을 통해서 이제 그 CG 퀄리티의 축적이 오는 것도 있고 그 노하우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기술과 로망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 맹점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부터 이어져 오는 그대들 그렇게 살 건가? 그 전쟁은 싫어하지만 전투기의 멋짐을 사랑하는 아. 나란 오타쿠 너무 별로다. 나 스스로 자기 그 환멸. 그러니까 일본의 창작자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전후 세대여서 그것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서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다 잔사. 그렇죠. 이제 그래서 풍화가 돼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의 유파가 있고 아닌 유파가 있어요. 네. 아닌 유파가 제가 말씀드린 미야자키 타카시 같은 감독이죠.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게 아주 그 제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 보면은 주인공이 그 가미가제 특공을 가는 거를 무서워해서 결국에는 그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의 고질라가 섬에 나타났을 때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 팀 자기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 정비사들 다 몰살당하게 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구원을 결국엔 가미가제 특공에서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탈출해서 살아남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행위 자체는 네. 근데 걔가 타고 나오는 그 비행기가 네. 그 신덴이라는 비행기예요. 네, 극 중에서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최신식 전투기라고. 그게 그 극 중에서만 나오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도 있는. 실제 역사에서 단 2대만 만들어진 비행기예요. 거의 그냥 시제품이네요. 네, 되게 신비의 비행기예요. 그래서 그 1945 게임 해보신 분들은 네네네. 알고 있죠. 이 비행기의 존재에 거기 대해서. 나오는 게. 네, 그 프로펠러가 그 되게 전투기들은 당시 앞에 달려 있는데 뒤에 달려 있죠. 그 이거를 이제 그 엔테식 비행기라고 하는데 그 이게 좀 더 빠르다고 해요. 뒤에 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 전후 독일도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밀덕계에서 그렇죠. 독일도 또 만들려고 했는데 전쟁이 끝나서 못 만든 병기 같은 거를 보면은 그거를 설명하는 어떤 그 자국인들에서 보면 뭐 이게 잘 됐었으면 전쟁이 이겼을 텐데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를 되게 그 아련하게 추억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덴이라는 비행기 자체가 좀 그런 역할을 해요. 일본 서브컬처에서. 그 오나의 여신님 같은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학교
운동장 밑에 그게 파묻혀 있어서 그거를 파내가지고 타고 다니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냥 뭐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그 전쟁 말기에 만들었지만 어떤 그 또 일본이 그 제로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항공 기술력이 그래도 좋은 나라라는 그쵸, 이미지가 그쵸.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 바람 분다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열정과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신덴이라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 그 현재 한 대가 남아 있어요. 아 실제로요. 그게 네. 이제 그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아, 박물관에 있어요. 거기 있구나. 네, 전쟁 끝나고 이제 분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물 건너 있구나. 왜냐면은 신무기라고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미군정에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가져가서 네. 연구해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엔테식이라는 프로펠러가 뒤에 있는 게 일본이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네, 네. 그 전부터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스미스소니언 그 항공우주박물관에 그 신덴이 있는 전시대인데 옆에 오카라는 병기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일본. 네. 네. 이게 정말 끔찍한 병기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최초의 유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내장식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지금의 그런 토마호크 같은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 달려 있는 비행기예요. 아주 조그만 비행기인데 비행기니까 당연히 조종석이 있겠죠. 이 조종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탈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아니라 폭격기 밑에 달고 있다가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살 특공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병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총도 안 달려 있고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에 사람을 미사일에 태운 사람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컴퓨터를 태운 거죠. 아 잔인하네. 그러니까 아니 인적 자원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귀한데. 정말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그 뭐냐 특공을 다룬 영화에서도 잘 등장 안 해요. 그러겠네요. 너무나도 그 꼴이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어쨌든 카미카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전쟁의 어떤 끝자락에 패배의 끝자락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생각 중 하나가 아닌가. 인적 자원을 그쵸. 그냥 귀한 줄 모르고 갈아버리는 그런 게 너무 끔찍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번 영화가 그걸로 저는 마무리를 했다는 게 물론 이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살아라. 일본에서 이거 맨날 많이 하는. 그건 알겠어. 나 그 네. 메시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 삶의 모토예요. 하지만 그거를 대한민국 관객 입장에서 본다는 게 게다가 아니 제가 일본 관객이었어도 좀 서사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미카제를 피해서 온 사람이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느 나라 국가에서 봐도 영화적 문법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이상한 문법. 그런가요? 저는 되게 보편적인 서사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얘가 이 주인공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죽을 줄 알았어요. 아 죽었으면 진짜 최악이에요. 죽었으면 진짜 최악이죠. 죽었으면 진짜 최악인데 그거는 이제 2024년에 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건 정치적 그렇게 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해야 왜냐면은 돼요. 그거를 죽어버리면 진짜 가미가제를 상처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가미가제뿐만 아니라 그 전후 일본 도쿄 국민들의 묘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요. 모든 전쟁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고 당한 사람이 있고 알겠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인 건 맞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에 동조하진 않았겠죠. 물론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나라가 가라고 하니까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말이긴 해. 근데 지금 타이밍에 너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그 전후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사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자기는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영화들이 욕을 먹지 않는 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나치를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타란티노처럼 네. 씹던 맛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나치스 플로테이션이라는 장르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일본 사람들 이런 영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맨발의 겐이라는 만화를 보면 일본 사람들도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 정도는 아니어도. 근데
제일 짜증나는 거는 이 영화를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정말 좋아한다. 아 그러니까 난 그게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받는다기보다는 야속하더라고. 쥐들도 싸웠는데 왜? 왜냐하면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러니까 승자의 여유인 거죠. 그게. 우리는 이 정도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겼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서양에 얼마나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무슨 막 뭐 일본 자본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냥 영화, 뭐 만화, 네. 뭐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많이 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그리고 수는 있지만 제일 저기 한 건 크리스토퍼 놀란도 이 작품에 대해서 되게 좋은 코멘트를 했거든요. 스티븐 근데 저는 스필버그 그거는 또 그 놀란은 이 영화 욕하면 안 돼요. 놀란은 자기가 그런 영화 만들어 놓고 이 영화 별로라 그러면 그거는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펜하이머 만들어 네, 놓고요. 오펜하이머 같은 거 보면은 지가 어떤 영화에서 이 대사를 봤는데 되게 웃겼는데 막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영화인지 소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여기서 좀만 저기 하면은 나중에 미국의 영화 만드는 놈들이 이 전쟁에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영화 만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서 참 또 현재 전 세계 영화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특권 아닌 특권이죠. 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사실 그 히구치 신지나 안노 히데아키 얘기로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거 된다라는- 좀 제가 결심하게 됩니다. 기도라님 앞으로 방송 나오시면요, 제가 녹음을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기도라님을 담기엔 작은 그릇이었다. 간장종지였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언젠가 그건데 신 시리즈 있잖아요. 신 가면라이더, 신 고질라 이거요? 신 가면라이더, 신 고질라 또 하나 또 있잖아요. 뭐죠? 두 개였나? 신 울트라맨. 신 울트라맨. 사실 이것도 한 편 다뤄야 돼요. 나중에 제가 또 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 가면라이더 알못이고 울트라맨 알못인데 제가 기도라님 모실 수 있다면 보고 와야죠. 제가 보고. 근데 신 가면라이더는 좀 의학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신 울트라맨은 꽤 재밌게 보고. 그래요? 네. 괜히 또 겁이 나네 갑자기. 왜냐하면 신 고질라가 제가 보기에는 영화적 허들은 제일 높아요. 근데 저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나머지는. 근데 뭐 결국에는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죠? 저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일본은 충분히 반성하지 않는가. 이런 가정법을 해볼 수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이 경제 성장의 발달이 그 문화산업의 발달로까지 이어서 지금 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영상산업계가 베트남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거기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가 현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전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까운 미래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 K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끔 헛발질을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인종 관련된 하죠. 문제라든가 문화적 몰이해 같은 걸로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경고와 저주를 동시에 발사하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도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는 거죠 결국에. 우스개로 포장하긴 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어떤 그런 역사나 이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보고 하얀 전쟁이나 그 니몬몽고즈 같은 영화 보고 니들이 고생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맞아. 땡깡을 부리는 영화를 그런 거죠. 만드냐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네. 이게 확실히 저희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일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뭐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건 비교가 안 되고.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고질라 -1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 주 평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부터 해도 될까요? 사실 저는 이번 영화 좀 점수가 짜거든요. 일단 한 주 평은요. 너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괴수 영화로서 너무 재밌었는데 휴먼 드라마로서는 담론들을 논란들을 빼고 봐도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도라님 한 줄 평가. 저는 일단 그 뭐 서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한국의 이제 그런
천만 영화들류의 어떤 심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B- 정도인데 오. 뭐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 이런 거는 A를 A제로. 줄 수 있을 것 같고 괴수물 팬으로서 그래도 이런 상업적 성공이 있어야 다음 스텝이 다음 스텝이 아. 있고, 그러니까 서부극도 수정주의 서부극이 나올 수 있는 게 서부극이 잘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티테제가 나올 네,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수정주의 괴수물이 나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괴수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뭐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수정주의 괴수물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네. 한번 근데 그게 기대해봅니다. 아마 일본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좋지. 그러면 누구 하실 분 안 계신가? JK 필름이 책임감이 하려나? 느껴집니다. 어, 영상 산업 종사자로서. 우리 기도라님께서 또 아시아 감독으로는 가장 최근에 괴수물을 연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쵸. 이쯤 돼서 다시 한번 두찜 광고 보고 오시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괴수물 전문가 괴수 애호가 몬스터 제로 기도라님 모시고 고질라 -1 얘기를 조금 전방위적으로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모실 때는요 2시간을 녹음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간장종지였네요. 해서 너무 기도라님께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감사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괜찮으셨죠? 아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아 그렇죠. 또 이런 영화 얘기 또 언제 어디 가서 또 합니다. 그래요? 지금 거의 영화 얘기 이런 거 하면은 거의 그 리사날가입 얘기하는 다들 도망가죠. 네. 그듄 2에 나오는 그 아저씨 취급 받기 때문에 스틸과 취급을 받기 네. 때문에 어쨌든 오늘 나와주신 기도라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도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